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관련해서 그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청문회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1조 1항에 보면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된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처분을 할 텐데 왜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느 법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 처분을 하게 됐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 등은 그 참석 청문회 나온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그리고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그 청문회장에 청문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인이나 감정인이 참석을 했다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고. 의견서, 이 사람들이 당사자 등이 나오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의견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해서 진술한 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만일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은 그냥 청문이 종결되는 수가 있겠죠. 앞에 그렇게 규정이 됐었죠. 그리고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어떤 사례를 들어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청문회 과정에서 그 당사자 등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할 때 청문 주재자는 이 규정을 활용해 가지고 이 규정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이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5항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그러니까 청문을 한 번 하고 마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청문을 하다 보니까는 이걸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또 뭐 자료를 더 가지고 나오라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내용을 또 별도로 또 확인해 볼 내용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2회, 3회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당사자 등에게 다음 청문회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다만 청문회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취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자, 김아무개 씨, 그 다음에 청문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날짜 언제로 정할까요? 이렇게 출석한 사람들한테는 서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겠죠. 조정해가지고, 자, 그럼 2주일 후에 다시 또 뵙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병합 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그 행정처분이 한 두세 개가 딴 행정처분도 또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병합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눠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청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병합 아니면 분리 신청서, 신청 내용, 병합 분리 사유, 이렇게 병합 아니면 분리 신청을 합니다. 증거조사.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청문 주재자가 이 청문은 듣는 거니까, 의견을 청취하는 거니까 그 당사자 등이 와서 하는 이야기만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권으로 당사자 등이 출석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그게 아니고 어떤 거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든지 당사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그 저기 증거 자료를 보니까 이렇던데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듯이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는 거 이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문이 그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비슷한 점 좀 있어요. 그런 비슷한 점. 증거조사, 당사자 등은 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 취재자에게 증명한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재판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증거조사 신청서, 별지 17호 서식의 증거조사 신청서 이렇게 돼 있고, 증명할 사실 이렇게 돼 있고, 청문 제목, 당사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조 증거조사, 이거 좀 전에 했던 거고 그 밑에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조사는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한다. 문서, 장부, 물건 등 증거 자료의 수집, 질문, 검증, 감정,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조사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의 방법은 다 그 밖에 필요한 조사로 해당이 되겠죠. 청문 취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형사사건에서 고소장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청문 취재자가 그 행정청으로부터 청문 의뢰를 받았습니다. 취재해달라는. 그러면은 그 청문 행정청에서 의뢰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담당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서 제출해달라, 의견 진술해달라,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고소장 사건에서 고소인 조사하듯이 뭐 그렇게 비슷한 거죠. 이게.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조서, 우리가 저기 수사할 때 조사하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 이렇게 작성하듯이 청문도 이것도 조서를 작성한다. 청문 취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목, 취재자의 소속 성명, 인적사항,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명칭, 출석 여부, 청문의 일시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진술의 요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 내용들은 다 진술의 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제출된 증거도 중요한 거고,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증거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문하면서 공개하는 경우는 별로 잘 없겠죠. 일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청문은 그 공개를 그 당사자 행정 처분에 관한 건데 그것을 굳이 공개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청문 조서, 제목, 청문 취재자. 제목, 여기 제목에는 주로 그 당사자 누구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소속, 성명, 당사자 대표 대리인, 참석한 행정청 직원, 청문의 일시 장소. 그러니까 청문을 하기 전에 청문 취재관님들은 취재하실 분들은
이렇게 서식들을 미리 한번 다 보고 하는 게 좋죠. 청문 조서도 이 서식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 청문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조서 서식을 안 보고 그냥 나름대로 청문을 진행하고 나중에 조서를 작성하려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청문 조서를 미리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은 컴퓨터 파일로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작성해 나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당사자 등의 진술 내용, 요지에서 여기다 요지를 이렇게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별지와 같음 해가지고 A4 용지 별지에다가 따로 또 기재하시면 되겠죠. 증거조사, 요지, 증거, 진술하면서 제출된 증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주재자 성명, 열람 확인자 성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사할 때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에서는 열람 확인자가 위에 오고 청문 주재자가 밑으로 오는, 조사한 사람이 밑으로 오는데 이것은 반대로 청문 주재자 이름을 먼저 쓰고 열람 확인자 이름을 쓰고 뭐 그 순서는 뭐 큰 의미는 없죠. 아무튼 봤다는 게 중요하고 읽어보고 봤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전에 서식에서도 보면은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 등은 청문 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내가 말한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틀리게 되어 있네. 말한 거하고 틀리게 되어 있네. 이렇게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정정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정정을 해야 되겠죠. 시행령에 청문조서 열람 등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청문조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완성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열람 확인, 서명 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대화한 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 사안이 좀 복잡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청문조서에 열람 확인 하는 그 장소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조서가 모든 게 작성이 돼가지고 보여주고 우리가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는 이게 바로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참고인 진술하면은 작성해서 바로 보여주고 그 서명 날인을 받죠. 그런데 청문의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그 기간을 정해서 당사자 읽어보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경우 열람 확인의 기간은 청문 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연하겠죠. 행정청이 제출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지 행정청이 제출해버리면은 청문 주재관이 거기에다가 그 확인을 받을 수가 없겠죠. 청문 주재자가 해야 되는데 법 3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로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는 정정 요구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그 정정 요구를 문서로 제출하면 그것을 편철해 가지고 그 청문 기록에 붙여 놓으면 되는데 말로 했을 경우에는 말로 했다는 것을 내용을 기록을 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청문 기록에 첨부해 놔야 되겠죠. 편철해 놔야 되겠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청문 조서의 정정 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 조서의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청문 조서의 내용을 어떻게 정정하면 되느냐? 다시 또 청문 조서를 작성해서 출력할 게 아니라 이미 작성되어 있는데 두 줄로 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면은 그게 어떤 내용을 정정 요구를 했고 어떻게 정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청문조서의 정정 대상 내용, 청문조서 열람 확인 일시 장소, 그리고 정정요구, 이렇게 정정 대상 이렇게 돼 있고 정정요구의 내용 이렇게 돼 있고
청문 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청문 주재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의견서를 써야 되겠죠. 청문 조서 작성하고 이의 제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 청문 조서가 완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종합 의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합 의견이라는 것은 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아니면은 또 뭐 감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견을 기재하는 거겠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증거, 종합 의견, 처분 수준의 적정성, 경감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기재하셔야 된다. 처분 수준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경감할 필요가 있는지, 처분 자체가 아예 잘못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기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청문 주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름 쓰고. 청문의 종결,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의견 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청문 주재자가 적당한지, 이 처분이 적절한지, 경감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판단될 때 청문을 마칠 수 있는 거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도 않고 또 의견도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또 정해가지고 이들에게 의견 제출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 청문을 마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가지고 출석하지 못했다든지 의견 제출하지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 있다고 입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또 의견 제출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한다.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청문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에 마쳐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청문 결과의 반영. 청문을 왜 한 거예요? 뭐 결과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35조 사항에 따라 받은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하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 결과를 반영하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청문 결과에 얽매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청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 상당한 이유가 있도록 하겠죠. 이렇게 청문을 기껏 해놨더니 그거하고 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청문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서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5조 사항에 따라 받은 청문 조서 등을 되돌려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31조 5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청문이 끝났는데 새로운 사정이 발견됐다. 그럴 경우에는 청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 유지. 당사자 등은 청문회 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청문회 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복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 따라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이것도 해당되는지 그 열람 복사 요청을 받으면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건데 37조 1항 비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청문하고는 똑같아요.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 우리는 어차피 이제 행정처분하는 것도 좀 알아놔야 되니까 요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는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 기한까지 원래는 요 조문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요 문구가 없었는데 7월 12일부터 새로 이전에는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그 문서 열람 복사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7월 12일부터는 청문이 아닌 당사자 의견 제출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 기한까지 문서 그 열람 복사 그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 관련된 문서에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의견 제출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려고 할 때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의견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견 제출 기한까지 그 행정청에서 뭘 조사했는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열람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청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하게 되면 그 사전에 그 당사자 등은 좀 더 그 건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했네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해서 그 이렇게 또 문서에 열람해서 열람 중요하죠. 이게 당사자 등은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 문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한 경우는 그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는 청문일에는 복사 좀 할게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는 거고 행정청은 문서 열람 복사 일시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통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뭐냐 이렇게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뭐냐 공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공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분이 있고 또 공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는 어떤 부분인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이렇게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서가 다 포함이 되겠네요.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한 문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폭이 좀 좁아질 수 있는데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요거는 뭐 다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해가지고 접수한 문서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폭이 넓어지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청은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비용 부담할 수 있는 거고 누설에서는 아니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서식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기관명, 그 문서 열람복사 결정 거부 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나 거부 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문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열람복사 등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